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소송의 기초, 형사소송의 구조와 이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수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수사가 뭐냐라고 하면, 범죄 혐의 여부를 분명하게 해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그죠? 공소를 제기하고 또 이렇게 그 공소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관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뭐 이렇게 통상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의 수사. 우리나라 고발 사건의 80% 정도가 불소 처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20%만 수사고 불소가 되는 80%는 수사가 아니냐? 이런 또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공소를 제기한다 하면 이제 그 반면으로서 불기소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사는 아,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뭐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혀달라 뭐 하는데, 뭐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히는 기관은 아니죠. 어, 범죄를 수사해서 기소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공소를 제기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방 과정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혐의 확정되면 집행을 하고 뭐 이런 절차. 수사는 이제 그런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가 규문적 수사관이냐, 탄핵적 수사관이냐,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실제로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과연 그 판사의 영장이 명령장이냐, 허가장이냐, 뭐 그런 의미가 조금 관련이 있다고 하는 교수들도 있지만, 저는 그게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에 좀 구분해야 할 개념으로 내사라는 게 있죠. 그 수사를 시작하는 단초가 되는 거, 수사의 단서가 뭐냐? 뭐 고소, 고발, 인지, 풍설, 첩보, 면사체 검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 입건이라고 해서 범죄 인지서에 그 사건 번호가 들어가기 전에 하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신문 첩보라든가 신문 기사라든가 풍서를 듣고 저거는 수사를 해서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전에 사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확인하는 그 절차를 통상적으로 내사라고 합니다. 내사 번호를 넣어야지 되는데, 내사 번호를 넣지 않고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마음대로 덮어버리고 그러면은 그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니까, 그 수사라는 것은 필요악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필요악이다. 헌법 37조 2항에서 기본권이라는 것이 무작정 보호되는 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수요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헌법 3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수사라는 것도 기본권이라는 것이 사회질서 내에서의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 인권이 헌법적 절차에 들어온 것을, 헌법적 부도가에 들어온 것을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헌법적 질서에 있지 않을 수 없는데, 어, 무제한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수사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사 그런 개념도, 그 내사라는 개념도 수사와 광의의 수사에는 들어가지만 통상적으로는 입건 이전의 단계다. 그러면 예전에는 대사번 한번 넣고도 압수영장도 청구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데 지금은 사건 번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마 강제 처분이 되지 않는 식으로 수사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지번호가 들어가기 전에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형식설, 실질설 해서 형제범 그 인지서가 없으면은 수사가 아니고 인지서가 있어야 이제 수사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뭐 형식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실질설이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수사 활동이 이루어지면은 내사도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가끔 보면 정치권 같은 데서 수사가 내사 단계가 통제가 안 되고 하고 있어서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을 여러분 언론 같은 것을 보시면 가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수사를 하려면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겠죠. 필요성이 있어서 되는데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형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혐의라는 게 뭐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혐의라는 것이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어떤 주관적 흥미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추 조건이라고 해서 친고죄와 반의자 불벌죄 여러분 형법 공부하셨으면 아실 텐데 어,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그 고소가 있어야 친고죄죠.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폭행죄, 협박죄 이런 것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돼 버리니까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개념으로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고소고발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고발이 없는 경우에 수사에 착수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고소고발이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고소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면 수사로서 효력이 없느냐? 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수사를 미리 하고 기소하기 전에 고소고발장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고소고발장이 없다고 해서 고소고발이 있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사 활동의 효력이 모두 없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약 사건, 조직범죄는 좀 그렇고 밀수사범 뭐 이런 것을 수사를 할 때 그것은 일반적 범죄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을 수사를 할 때는 함정 수사, 그러니까 영화 보면은 가끔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는데 전혀 그렇게 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의사가 있도록 마약을 할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마약을 하도록 부추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마약을 할 의사는 있는데 기회가 없는 경우에 그 기회만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학설도 나뉘고 그 개념 자체가 조금 학자들마다 다르고 판례가 좀 다릅니다. 개념 그 함정 수사의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른데 판례를 중심으로 키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범의 유발형, 고의가 없는 사람에게 고의가 생기가 범의 유발형이 있고 기회 제공형이 있다. 그런데 이제 판례의 입장은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사술, 사기 비슷한 거죠. 사술을 쓰거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해서 그 범위를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협하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위협한 그 함정수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경력 및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협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종합설, 판례 입장 종합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판례를 쭉 읽어보면 판사 판결에는 이러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는 종합설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물을 규범적으로 판단하는데 뭐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판사는 판결문을 쭉 읽다 보면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함정수사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자, 이제 수사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사기관 통상 일반 경찰, 사법경찰이라고 하죠. 그다음 특사경, 특별경찰이 있고, 그다음에 검사, 검찰 제도가 있는데 검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옛날에는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 요즘에는 이제 변시 합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죠. 이 사법이라는 것이 몽테스키에가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눈 그 사법이라는 것이 이 원래 수사라는 것이 이제 사법의 영역인데 수사 판사에서 그 역할을 검찰에게 넘겼고 이제 검찰 제도가 탄생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이라서 검찰을 준사법적 기관이다 이렇게 사법적 그 소속은 행정부처에 속하지만은 검찰이라는 것이 법무부 외청으로서 행정 공무원이긴 하지만 하는 역할은 준사법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준사법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학자들은 통상 준사법적 기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제 관청이죠. 뭐 검사가 영장 청구할 때 자기 명의로 합니다. 명의로 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지 않고 한 행위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사합니다. 다만 뭐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변론으로 하고 공소제기를 검사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요. 단독제 완청이다. 독립기관이냐? 검찰을 독립기관으로 한다는 것은 판사들은 독립기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검사를 독립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단독기관이다, 뭐 독임제기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단독기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경찰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뭐 이렇게 사법경찰관이죠. 관이고 경사, 경장, 순경 이런 경우에는 사법경찰리 여기서 수사 보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전까지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사법경찰 관리가 따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뭐 협력관계로 규정돼 있었으니까 지휘 관계가 아니다. 근데 이제 영미법 공부해 보면 지휘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를 배우시면 알지만 단순히 ask 부탁하는 거하고 demand, request 하는 거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의 뭐 지위 말고 좋은 말로 뭐 표현하면 좋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뭐 지휘를 한다, 예, 따른다 뭐 그런 표현으로 써서 형사소송 절차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신문조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데 사법경찰리는 원래 수사의 보조자에 불과하니까 피의신문조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죠. 그래서 옛날에 그냥 판례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라고 해서 판례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의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피신을 사법경찰관 경위 이상의 사람들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인력이 다 되지 않으니까 서울경찰리가 작성을 많이 하고 서울경찰관 도장을 찍고 뭐 그런 식으로 실무는 많이 하고 있지요. 근데 이것이 결국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증거법 파트에 나오지만은 내용 부인하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이라는 이름으로 사법경찰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에 대해서 조만간 또 법률적으로 다투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림, 대사, 전매, 세무, 뭐 군수기관 뭐 이런 경우에는 일반 사경이 아니라 특사경이라고 해서 특사경은 그 이전 제도 2020년까지 제도와 같이 검사의 지위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피라미드 조직과 같이 각자가 단독 관청인 개개의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의 지휘 감독권으로 기록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여 유기적 통일체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국에도 1984, 5년경부터 수천 년간 없던 검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영국에서는 각 경찰서마다 공소유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기소를 한 다음에 공소유지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많고 통일성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검찰 제도를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통일체의 원칙이란 지역마다 또 물론 지역마다 조금 양형상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서울 강남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기 사건과 저 시골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사기 사건의 양형이 같다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 평등에 반하는 것이니까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편차가 많이 나면 곤란하다라고 해서 검사 동일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어, 검사 동일체 원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게 뭐 너무 강압적으로 개별 검사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상급자인 검사의 지휘 감독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그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이 또 검찰청법에 새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건을 하다 보면 주인 검사는 자기가 수사를 한 거니까 구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상급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다른 사건과 비교해 보면 불속을 하거나 불소 처분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죠. 사람이 어떻게 의견이 다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one size bigger head 자기보다 한 단계 높은 어, 보직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미리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수사를 하다 보면 사건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재자와 주임검사, 수사검사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토론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 그것이 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어, 의견 조율이 안 될 때는 통상 음, 재배당을 통해서 다른 검사로 하여금 그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재배당해서 직무승계 이전, 그죠? 뭐 그런 제도를 통해서 재배당을 통해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할 때 청문감사관 뭐 이런 보직자에게 얘기를 해서 사건이 다시 배당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에 대해서는 재척 기피 회피, 뭐 재척이나 기피 제도가 되는데 검사에게도 되느냐,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 좀 의심스러울 때는 재배당을 통해서 상의를 통해서 사건을 재배당하는 그런 절차를 실무사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검사의 재속 기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형소법 프랑스 책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수사지휘권 뭐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음, 장관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고 그 검찰총장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그렇죠. 이렇게 인사 예산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놓은 이런 선배들의 아, 의견,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권한을 분배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인인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논란도 있고, 아니다. 음, 검찰총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존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제 언론 같은 것을 검색해서 상세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